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평생을 함께 해온 동료들과 형제들을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내 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7398년 8월 26일 밤, 개경 도성에는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정도전은 뒷골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이성계가 그토록 아꼈던 어린 아들 방석과 방번은 친형인 이방원의 칼날 앞에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권력투쟁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방원은 권력에 미친 괴물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역사다방에서는요, 한 남자의 손에 묻은 피가 어떻게 한 국가의 600년 기틀이 되었는지, 태종 이방원의 그 차갑고도 치밀한 숙청의 기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장 맛있게 우려내는 곳, 역사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나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이방원의 이야기, 조금 식상하셨나요? 그냥 형제 죽이고 왕이 된 무서운 왕이라는 단편적인 지식은 오늘 완전히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역사다방이 준비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기록과 당시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여 이방원이 왜 숙청을 단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지옥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 숙청이 조선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했는지를 낱낱이 분석한 이방원 숙청사 완전 정복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조선 초기 정치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600년 전 그 뜨거웠던 권력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이방원의 칼날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고작 6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어요. 나라는 세워졌지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여기서 두 가지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바로 정도전의 신권 중심 국가와 이방원의 왕권 중심 국가예요. 정도전은 왕이란 그저 도덕적인 상징일 뿐이고 실제 정치는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선비들이, 즉 재상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이방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피 흘려 세운 나라인데 왜 신하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가? 왕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누가 잡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방원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뺏으려 혈안이 된 야심가였다는 점이죠. 하지만 실록의 이면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제거해 이성계를 위기에서 구한 것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조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온 것도 그였죠. 그런데 보상은 어땠나요? 아버지 이성계는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심지어 정도전은 이방원을 포함한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겠다며 그들의 힘을 뺏으려 했죠. 이건 이방원 입장에선 토사구팽이자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나는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방원의 숙청은 관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에 가까웠던 것이죠. 자, 이제 1398년 8월 26일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병석에 누워 있었고 정도전은 남은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전국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신복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 오늘 밤 조선의 해충들을 박멸할 것이다. 망설이는 자는 적이다. 이방원의 군대는 순식간에 정도전의 거처를 급습했습니다. 정도전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붙잡혔죠. 실록에는 정도전이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승자의 기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방원은 주저하지 않고 정도전의 목을 쳤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동지였던 인물을 말이죠. 그리고 발길을 옮긴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배다른 동생들이자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세자 방석과 방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방원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권력이 탐나도 어린 동생들을 죽이는 게 쉬웠을까요? 방원은 그들을 궁 밖으로 내보낸 뒤 자객을 보내 살해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겠다. 하지만 죽어야 한다는 차가운 계산이었죠. 이 사건으로 이성계는 실성하다시피 분노했고 이방원과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권력 투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진짜 소름 끼치는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잡은 이방원은 영리하게도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인 방과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때를 기다렸죠. 왜일까요?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참 묘합니다. 이번엔 이방원의 바로 윗형인 방간이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방언이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죠. 이때 이방원의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라는 인물이 방간을 부추깁니다. 대군마마, 지금 방언이가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다음은 마마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합니다. 결국 1400년 이방간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에요.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모든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개경 시내에서 벌어진 형제 간의 전투 결과는 이방원의 완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원의 무서운 정치력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주동자인 박포는 가차없이 처형하지만 친형인 이방간은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냅니다. 왜였을까요? 나는 형제애가 깊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미 1차 난 때 동생들을 죽였다는 오명을 씻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잡이었던 셈입니다. 자, 형제들도 정리됐고 드디어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꽃길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이방원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 바로 그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와 그녀의 가문입니다.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태종 숙청 정치의 가장 잔인한 페이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왕의 부인 쪽 친척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왕권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외척들의 바로였습니다. 이방원은 고려 말의 혼란을 보며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아내 원경광후 민씨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남편이 주저할 때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건네준 것도 그녀였고 가문의 세력을 총동원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 중의 공신이었죠. 하지만 태종에게 그녀의 가문은 이제 공신이 아니라 잠재적인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태종이 후궁을 많이 들여서 원경왕후가 질투를 하고 그 부부 싸움 때문에 처가를 박살낸 것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태종이 후궁을 들인 건 단순한 여색 때문이 아니라 민씨 가문의 힘을 빼기 위한 아주 정교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왕비의 권위를 깎아내려야 그 뒤에 있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힘이 빠지기 때문이죠. 이방원은 철저하게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인 감정을 도구로 썼던 사람입니다. 원경광후가 전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전하를 위해 어떻게 해왔는지 잊으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태종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이제 사랑하는 반려자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정치적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찰사건 6년, 태종은 아주 고단수의 덫을 놓습니다. 갑자기 나 이제 왕 안 하겠다, 세자에게 물려주겠다 라며 선의를 선언한 것이죠. 이건 진짜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충성심 테스트였죠.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엎드려 통곡하며 반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종의 처남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이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태종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은 세자를 끼고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가? 감히 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인가? 라며 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씨 형제들은 억울했습니다. 딱히 반역을 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태종에게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충분했죠. 결국 태종은 그들을 유배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내립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처남인 민무휼과 민무회까지 가진 죄목을 씌워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네 형제를 사실상 전멸시킨 것이죠. 이때 원경광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만든 남편이 자신의 온 집안을 도륙내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었지만 태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내인 왕비에게 그대의 집안이 망한 것은 그대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라며 아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자, 처가까지 정리한 태종의 다음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과 함께 피를 흘리며 조선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입니다. 전하,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묻는 동료들에게 태종이 내민 것은 술잔이 아니라 차가운 유배지행 티켓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오른팔, 왼팔들을 하나씩 잘라내며 절대 권력을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사병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거느린 군대죠. 이방원 본인도 이 사병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병이 있다는 건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군대는 오직 국왕의 것이다. 그는 사병 혁파를 단행합니다.
공신들이 가진 무기를 압수하고 그들이 거느린 병사들을 모두 관군으로 편입시켰죠. 이건 공신들의 이빨을 송두리째 뽑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신들에게 군사력은 곧 생명줄이었지만 태종은 반대하는 자는 역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영무나 이거희 같은 최측근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조영무는 정몽주를 죽일 때 직접 칼을 휘둘렀던 이방원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그가 사병협회 조금이라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곧바로 좌천시키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사적인 정보다는 국가의 기틀이 우선이다 라는 메시지를 온 조정에 뿌린 것이죠. 그는 공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세운 공은 돈과 땅으로 충분히 보상해주겠다. 하지만 힘만큼은 절대 가질 수 없다. 태종은 군사력만 뺏은 게 아니었습니다. 행정 시스템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이름하여 6조 직계제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보고가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거쳐 왕에게 올라왔습니다. 왕은 정승들이 걸러낸 정보만 볼 수 있었죠. 태종은 이걸 깨부숩니다. 각 부서의 장관인 판서들이 직접 왕에게 보고하게 만든 것이죠. 이건 현대 경영으로 치면 중간 관리자인 본부장들을 거치지 않고 CEO가 실무팀장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로써 정승들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태종은 조선의 모든 정보와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독점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발이었던 이들까지 가차없이 쳐낸 이방원, 이제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아들의 미래로 향합니다. 찰사 18년, 태종은 전격적으로 왕위를 셋째 아들 충녕대군, 즉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산광으로 물러납니다. 이제 좀 편히 쉬나 싶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광이 되어서도 군사권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그 마지막 타겟은 놀랍게도 자신의 사돈,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었습니다. 외척이 왕권을 위협하는 꼴을 죽어도 보기 싫어했던 태종은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떠날 때 전속 나온 인파가 성 안팎을 가득 메울 정도였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도성의 백성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어 길을 막을 정도였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상광 태종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태종의 눈에 그 인파는 시몬의 권력으로 보였고 그것은 곧 세종의 앞길을 가로막을 거대한 장애물로 해석되었습니다. 태종은 결심합니다. 내 아들 세종은 너무나 영민하고 어질다. 하지만 저렇게 착해서는 늑대 같은 신하들과 권력가들을 이길 수 없다. 내 아들의 앞길에 단 하나의 가시도 남기지 않겠다. 그 가시가 내 사돈일지라도 말이다. 태종은 아주 치밀한 덫을 놓습니다. 군사 업무를 상광인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상인이라는 신하를 고문합니다. 그리고 억지 자백을 받아내죠. 이 모든 배후에는 시몬이 있다. 명나라에서 기분 좋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시몬은 의주에 발을 들이자마자 체포됩니다. 영웅으로 귀국하던 길에 차가운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것이죠. 시몬은 절규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나는 오직 전하와 국익을 위해 일했을 뿐이다. 하지만 태종에게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는 것이 유일한 죄목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시몬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역사의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내 후손들은 절대 안씨 지방과 혼인하지 마라. 사건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맺힌한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세종대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세종이 왜 장인을 구하지 않았을까?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었을까? 하지만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세종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태종은 상광이었지만 여전히 군사권을 쥐고 있었고 태종의 칼날은 언제든 세종 자신을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피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묻히는 피를 보며 자신은 성군의 길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관을 쓴 자가 견뎌야 할 처절한 무게였습니다. 태종은 참으로 모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처가를 박살냈으면서도 세종의 부인인 소헌왕후는 끝내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며 폐위를 주장하자 태종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지켜줍니다. 그녀는 어질고 내 아들이 아끼는 사람이니 건드리지 마라. 즉, 태종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정책과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준 것이죠. 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형제, 처가, 공신, 그리고 사돈까지 태종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천차의 22년 5월, 그는 56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평생을 칼과 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던 이방원. 그는 죽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심각한 가뭄 속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가뭄이 너무나 심하구나. 내가 죽어 넋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하늘에 빌어 우리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
놀랍게도 그가 승하한 날, 하늘에서는 쏟아지는 듯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고 불렀죠. 평생 사람을 죽이며 나라를 세웠던 이가 마지막 순간에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비를 빌었다는 이야기는 태종이라는 인물이 가진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태종의 숙청 정치는 우리에게 세 가지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왕권의 절대화입니다. 덕분에 조선은 신하들의 나라가 아닌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둘째,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육조 직계제와 사병 혁파를 통해 국가의 모든 힘이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바로 세종의 방패였습니다. 아들 세종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학문과 민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악역을 자처하며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이방원이 묻힌 피는 세종이 쓸 먹물이 되었고, 이방원이 휘두른 칼은 세종의 집현전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직을 이끄는 리더나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방원의 삶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첫째, 악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때로 인기 없는 결단과 차가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전이 없는 숙청은 광기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원이 단순한 살인귀와 다른 점은 그에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오늘 밤, 형제와 동료를 처단해야 한다면 어떠시겠냐고요. 이방원은 그 고통스러운 선택을 평생 반복하며 조선의 600년 기틀을 닦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피해 군주로 기억하지만 그 피 덕분에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태종은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조선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비운의 리더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역사다방이 준비한 태종 이방원의 숙청 잔혹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서사가 여러분께 단순한 재미를 넘어 권력과 책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이방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희생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너무 잔인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방원이 닦아놓은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세종의 치세와 그 이면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